2015년 한 지적 장애인을 납치해 끓는 물을 배 위에 붓고 하이힐로 머리를 짓밟은 뒤 급기야 장기 매매까지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들이 단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그들을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수원에 사는 한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실화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그가 아직 미성년자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 자퇴한 뒤 방황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부모님 속을 썩이고 가출까지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손을 대기도 했죠. 그러다 19살이 되던 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정말 끝이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주변 친구들을 정리한 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일진이라 불리던 무서운 선배의 전화였습니다. 워낙 험악한 사람이었기에 받지 않을 수도 없었죠. 선배는 평범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지만 저에게 심부름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야. 렌터카 좀 빌려서 운전만 해. 페이는 넉넉하게 챙겨줄게. 수차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공부 중이라 어렵다고 말했지만 선배는 거의 협박하듯 부탁을 이어갔고 결국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선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말한 심부름은 단순했습니다. 집에서 대기하다가 내가 전화하면 차를 가지고 와라. 단순해 보였죠. 운전면허도 있었기에 별일 아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쯤이었을 겁니다.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러 간단히 먹을 걸 사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와. 빨리.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가 알려준 장소는 평택의 한 모텔. 구석진 곳에 있어 찾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모텔 앞에 도착해 전화를 걸자 잠시 후 선배가 낯선 남자 한 명을 부축하며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100m 유외로 그 남자를 바라봤는데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가 자고 있는 건지 기절한 건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선배는 그 남자를 차에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일행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일이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저 화장실이 급해서 1부만요. 하고는 차에서 내려 미친 듯이 큰 길로 뛰어갔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선배가 눈치를 채고 따라올까 싶어서 너무 겁이 나더군요.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고 휴대폰을 받는 뒤 부재중 전화기에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그리고 선배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정말 섬뜩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죽는다는 그런 문자였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그 선배 얼굴이 떠오르면서 겁이 나더군요.
선배 친구들에게 수소문하면 일주일 안에 저를 찾아낼 정도로 발도 넓은 사람이라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공부만 하면서 조용히 살았죠. 그런데 2015년 여름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배를 알고 있던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서요. 순간 너무 놀라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사건에 이랬습니다. 선배는 여고생 3명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직접 장애 상급인 장애인 남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술에 취하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고 했죠. 선배는 여고생과 함께 그 남자를 머털로 데리고 갔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남자와 여고생을 침대에 눕혀 사진을 찍은 다음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야 선배와 여고생은 그 남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온몸을 발로 짓밟는 건 기본이고 남자가 시신하자 라이터와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뜨거운 물을 붓기까지 했다더군요.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차별 폭행에 더 이상 의식을 차리지 못하게 되자 여고생 1명이 다음 계획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은 남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남자를 장기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자고 예전부터 선배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저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선배가 말했던 심부름이 장기 매매를 하자는 끔찍한 일이었죠. 제가 도망가고 나서 선배는 다른 친구를 불렀고 그 남자를 차에 태워 10시간가량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중 죄책감을 느낀 여고생 1명이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3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모텔에서 남자를 웃고 나가는 모습을 본 주인 아주머니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말했다더군요. 다른 부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고 뇌 손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명 위기라고 하더군요. 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로 장기 15년, 장기 7년을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죠. 여고생을 도왔던 선배와 친구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고 선배가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선배가 시키는 대로 운전을 했다면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을 겁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의 한 동천 빨래방.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눌러 쓴 남성이 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있느니 거 집어던지며 창문을 깨붓습니다. 때는 1년 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할 텐데 정말 큰일이네요. 뉴스에도 보도됐던 내용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더군요. 그 사람을 처음 봤던 건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귀가할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라 친구 자취방에서 늦게까지 술을 한잔 했었죠. 본 계획은 자정쯤에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오랜만에 한잔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가더군요. 새벽쯤 돼서 친구는 자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괜찮다면서 친구 자취방을 나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구 자취방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여서 술도 깰 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은 2가지가 있었는데 큰 길로 가면 시간을 좀 더 걸리지만 사람이 있어서 안전하고 골목길은 빠르지만 인적이 드물어 새벽에는 좀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술도 마셨고 얼른 집으로 가서 쉬고 싶어서 골목으로 향했죠. 그리고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멀리서 이상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대략 15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멀리서 봤지만 남자라고 알 수 있었던 건 목소리 때문이었죠. 그 남자가 서 있는 방향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 의도치 않게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자 그 남자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는데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왼손에는 분홍색 가방, 그리고 오른손에는 소화기를 들고 셀프 빨래방 앞에서 괴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해서 무시하고 그 남자를 지나쳐 집으로 향하는데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뒤를 쳐다봤더니 빨래방 창문 유리가 박살이 나 있는 거 있죠.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수화기를 던져 유리를 박살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분이 안 풀렸는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더군요. 그 당시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놀라서 빨래방 근처로 뛰어가 그 남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저에게 가까이 오더군요. 제가 체격이 왜소한 편이라서 만만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면서 죽일 듯이 다가왔고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한마디 하는데 마스크 껴도 얼굴 기억하고 있으니까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열이 받더군요. 저는 흥분했던 나머지 마스크를 내리면서 은평구모,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얼굴 잘 기억하고 자신 있으면 찾아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웃으면서 저를 유심히 보더니 얼굴 기억했으니까 또 보자고 말하더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하고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아서 뒷걸음을 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휴대폰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급하게 나오다가 친구 집에 두고 왔던 거 있죠.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섬뜩했습니다. 뉴스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새벽에 목격했던 빨래방 유리에 소화기를 던진 남자였죠. 그런데 그 남자는 며칠 전에도 빨래방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빨래방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이 미친놈처럼 날뛰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던 사실은 난동을 부린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조기 500원을 넣었는데도
빨래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죠. 그렇게 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경찰까지 위협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차를 의자로 내리치다가 결국 테이저건에 진압을 당해 난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까지 위협한 남자를 불구속이 꺼내 당일 풀려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수화기를 들고는 빨래방으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날 새벽 요리를 박살내고 빨래방 사장에게 전화해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했다고 하더군요. 500원을 넣었는데 옷이 안 말랐으니까 옷 안 말려주면 때려 부수겠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던데 결국 2번이나 난동을 부리고 나서 그제서야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저를 찾아올까 싶어 겁이 나더군요. 분명 같은 동네 주민일 것 같은데 길 가다가 한 번은 마주칠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다. 협박하고 경찰차까지 부순 정신병자인데 만나면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빨래방 근처로 가지 않고 큰 길로 다니고 있죠.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됐을 때 그 남자와 마주칠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빨래방 사장님도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때는 3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생은 아니었고 좀 특이한데 군대를 전학하고 나서 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하는 조그만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다른 과목은 그나마 자신이 있었는데 영어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뭐 하여튼 그날 친구와 일은 점심을 먹고 나서 12시가 살짝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학원 수업 시간이 1시부터라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천천히 음악을 듣고 걷고 있었죠. 학원 위치는 큰 길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와야 하는 위치여서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너무 무서워서 기억이 흐릴 수도 있습니다. 학원으로 향하던 골목에서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아무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곁눈질로 저는 무섭게 노려보는 걸 저는 분명 봤습니다. 무서운 일이나 소름 돋는 일들은 대부분 해가 진 다음 어두워졌을 때 주로 일어나잖아요. 날 12시. 그것도 초여름 날부터 소름이 돋는 건 살면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옆을 지나가고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을 잠시 빼려고 하는데 제 뒤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빠르게 들려오는 겁니다. 고창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 저를 노려보고 갔던 그 여자가 칼을 들고는 저에게 뛰어오는 겁니다. 정말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웠어요. 남자가 대낮에. 그것도 군대까지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이 서질 않더라고요. 그 여자를 피해서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갔죠.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건지,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랬던 건지, 학원 가는 쪽 골목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뛰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죠. 그 이유는 주택으로 막혀져 있는 막다른 길이었어요.
여기 좀 있다가 진정되면 나가야겠다고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또각또각 거리면서 미친 듯이 뛰는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막다른 길이라야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남의 집 주택 담벼락을 넘어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절 보고 짖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를 듣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는 누구냐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담벼락을 뛰어넘어 들어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빈집털 이범으로 착각하신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당장 나가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그 집 문 밖을 나오는데 그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재빨리 아주머니에게 말했죠. 아주머니 여자예요. 그 아주머니는 문을 그냥 닫으시고 결국 주택 골목 끝에 칼을 들고 있는 여자가 저만 남았죠. 왜 그러세요? 그 여자는 이상하게 웃더니 칼을 들이밀고 가까이 오는 겁니다. 여자를 피해 도망가려던 순간 카리오세스 쳤고 다치진 않았지만 팔 부분에 옷이 찢어지면서 곧장 학원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순간은 일단락되었고 다음 날 뉴스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 여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남성분이 여자를 제압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했죠. 여자는 오전부터 칼을 들고 다니면서 수십 명에게 위협을 주고 다녔다던데 그 중에 제가 있었던 거죠. 뉴스에서. 그러는데 그 여자는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았던 1억이 있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2달쯤 퇴원했다고 해요. 만약 그 여자와 스쳐 지났을 때 귀에서 이어폰을 빼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뒤따라오는 구두 소리도 못 들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자니까 제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칼을 두고 무섭게 뛰어오는 여자를 눈앞에서 보신다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만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소름이 돋습니다. 때는 6개월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결혼 2년 차 수성구 범물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죠. 뉴스에서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거주하던 입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이야기 시작은 지금부터 7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은 아내와 함께 팔공산으로 단풍 구경을 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야 도시락을 준비하고 전에 8시쯤 늦게 잠에서 일어났죠. 아침을 먹고 오전 10시가 돼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소에는 지하 주차장이 주차를 하는 편인데 전날 밤 지하에 자리가 없어서 지상에 주차를 했었죠. 아파트 지상 주차장 자리가 생각보다 협소한 데다 제 옆차가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은 바람에 겨우 문을 열어서 차에 타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차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옆차와 문이 닿았나 봅니다. 그때 갑자기 옆차 창문이 열리더니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타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자동차에 기스가 났으니 보상해달라고 가셨습니다. 물론 제가 부주의해서 일이 일어난 거지만 주차를 이상하게 둔 아저씨 잘못도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렸죠. 아저씨 주차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포근을 하면서 보상하라고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명함을 주고 아내와 팔공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 기분 좋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짜증이 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오전에 주차장에서 만난 아저씨였습니다. 차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티도 안 나고 해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피곤하기도 하고 아내도 그냥 넘어가자고 하길래 계좌번호를 받고 돈을 드렸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후 8시쯤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해서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흡연구역으로 가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아저씨가 계시더군요. 얼핏 봤더니 차 수리로 인해서 다투었던 아저씨였고 서로 얼굴 붉히며 뭐 하나 싶어서 조용히 담배만 태우고 들어가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서 떠보내 자주 보내 하면서 친근하게 말하더군요. 며칠 전 자동차 일은 미안하다고 이해 좀 해달라고 하면서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좋게 지내자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바뀐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예의상 대답을 하고는 들어가려는데 급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그 아저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 일도 있고 식사는 한 번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성격이 좀 이상한 아저씨다. 그 아저씨와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쳐다봤더니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 있었고 주민들이 모여 있는 거였죠. 아내와 저는 급히 옷을 챙겨 1층으로 내려갔고 무슨 일인지 싶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사람을 옮겨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들꽃 위에 하얀색 천이 씌워져 있었는데 뭔가 불안하면서 섬뜩하더군요. 하얀색 천이 얼굴까지 씌워져 있어서 누가 봐도 사망사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사망사고라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야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죠. 사건은 저와 자동차 문제로 다투던 아저씨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다혈질에 성격도 급해서 아내와 자주 다투었다고 하더군요. 위에 언급했듯이 아저씨는 식당을 운영했고 아내와 같이 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바람이 난 건지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저씨는 아내의 남자 관계로 의심하고는 볼륨 상대로 협박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흉기로 구입하고 오단에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저녁 아저씨와 아내는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아저씨의 아내가 술에 취해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하더군요. 사실 만나는 남자가 있고 심지어 식당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격분한 아저씨는 오단에 지니고 있는 흉기를 꺼내 아내를 무차별하게 살해했다고 하더군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도주를 했다고 했죠. 시간이 흐르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진 아저씨는
가족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족이 신고로 인해서 검거되었다고 했죠.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의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저씨를 주차장에서 처음 봤던 그날채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아내를 감시하고 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충격적이고 세상 참 무섭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일입니다. 때는 1년 전에 있었던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이 점점 무섭게 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네요. 저는 금천구 금융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50대 가상입니다. 오후 4시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그날은 작은아의 생일이었는데 아내가 근사한 저녁을 차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금천구에 위치하는 대형마트로 출발했죠. 그날은 평일이라 주말보다 사람이 작을 거라 예상했지만 저녁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서둘러 주차를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마트로 들어가 장을 보고 마트 입구 물품 포장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빈 박스에 장을 본 물건들이 포장하고 주차된 차로 걸어갔죠. 그런데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천천히 걸어가더군요. 평범한 아저씨였다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옷차림이 눈에 띄어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럴 땐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그 아저씨는 녹색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저 아내는 정말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집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까 본 50대 아저씨가 맞은편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 아내는 차 안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주차장에 놓여진 쓰레기통 앞으로 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 거 있죠, 누가 봐도.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공장소이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꽤 있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기가 좋지 않았죠. 차에서 내려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쇼핑카트에 일기를 태우고 3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지나갔는데 젊은 부부 중 아이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아저씨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정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를 태운 쇼핑카트를 반대쪽으로 밀더니 젊은 부부가 급하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있던 아저씨도 부부를 쫓아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급하게 차에서 내렸더니 지하 주차장 바닥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고 아내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모여들어 그 아저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다행히도 경찰과 구급대가 신속하게 도착했고 아저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죠. 아이 아빠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고 아이 엄마는 아이를 안고서 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았던 건 경찰에 검거되면서 아저씨가 했던 말인데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아이 아빠를 보고서 나한테 걸리면 누구라도 죽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내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찜찜한 기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 남자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응급차에 실려갔던 아이 아빠가 잘못될까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어제 목격했던 마트 사건이 기사화되어 있더군요. 사건의 내막을 알고 나니 정말 안타깝고 사람이 무섭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죠. 사건은 50대인 남자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훈계를 하길래 화가 나서 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얼굴과 목 주변에 큰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목 주변 상처로 인해 미각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20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는 요리사라고 하던데 맛을 보지 못해서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쇼핑카트에 타고 있던 아이였는데 3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아버지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던 것이죠. 아이는 아버지의 흉기 필습상을 목격한 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아저씨가 무섭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건 30개월 아이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날 아저씨는 대형마트에서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았고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비닐봉지 안에는 과일 깎는 칼을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청소년 때부터 폭력과 절도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과 강간 그리고 상습 절도로 인해 실형을 살았다고 하더군요. 살인미수를 의심해서 8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얼굴과 목부의 상처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부위라 징역 8년에 선고한 원심을 파괴하고 의심해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평소 정신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던데 화가 나면 감정 조절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현실이 정말 섬뜩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사건을 보기만 했을 뿐인데 너무 무서웠고 그 아저씨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10년 뒤 6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길 바랍니다. 때는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말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19살 수능을 앞두고 친구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가야 돼서 자정이 되기 전 독서실을 나오게 되었고 집으로 향하면서 배가 고프길래 친구와 함께 독서실 맞은편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컵라면으로 간단한 끼니를 때우고 나서 편의점을 나오게 되었죠. 그때 시간은 자성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편의점? 사거리부터는 친구 집과 반대 방향이라 내일 보자고 하고서 저는 집으로 향했죠. 늘 가던 길이었고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초가을 9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그런지 굉장히 더운 날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나서 친구에게 잘 들어갔냐며 연락하려는데 친구에게서 이상한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라는 메시지였는데
그걸 보고 친구에게 고생 전화 있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와 연락이 되질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죠. 들리는 소문에는 몸이 안 좋아서 결근했다고 하더군요. 하루 종일 친구와 연락이 되질 않았고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연락 못해서 미안하고 사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친구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더군요. 다음 날 수업을 끝내고 친구가 알려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원종동에 있는 종합병원이었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친구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편의점 사거리에서 저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겨눈질로 뒤로 쳐다봤더니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행히 갔겠지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친구 걸음걸이에 맞춰서 일정한 거리를 두며 걸었다고 했죠. 점점 무서워진 친구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고 저에게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피해 본 것도 없고 그냥 길 가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신고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서 부모님께 연락하기도 애매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집은 골목 사이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자성이 넘은 시간이라 지나가는 행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뒤에서 따라오는 남자를 먼저 보내기 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방에 보이는 4층짜리 상가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상가 1층에서 그 남자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 남자가 골목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 상가로 들어왔다고 했죠.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남자가 들고 있는 물건이었는데 오른손에 빨간색 벽돌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친구에게 다가왔고 친구는 상가 계단으로 도망쳤다고 했죠. 2층, 3층, 결국 마지막 층인 4층까지 그 남자는 벽돌을 들고서는 미친 듯이 친구를 따라왔고 숨을 꽃이 필요했던 친구는 다급하게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좌병위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실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고 했죠. 그리고 친구가 앉아있던 화장실 문을 발로 가서 차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그 남자라고 생각했고 그 틈을 타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친구가 고개를 들어 화장실 천장을 쳐다봤더니 그 남자가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려는데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벽돌로 친구 머리를 내리친 것이죠. 친구는 화장실에서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게 상가 4층에 PC방이 있었는데 PC방에서 알바를 하던 직원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서 화장실로 뛰어왔다고 했죠. 알바생이 그 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도 제 친구를 폭행하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에서 그 남자는 검거되었다고 했죠. 친구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도 두개골 골절상은 아니었고 머리에 심한 상해를 입어서 전치 3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상처는 아무렇지만 정신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남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5개월이 지났을 때였죠. 그 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친구를 따라와서 친구 머리에 벽돌을 가격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친구가 기분을 나쁘게 한 게 아니었고 그 남자가 일하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는 묻지마 범죄를 당한 거였죠. 더 섬뜩했던. 사실은 과거에도 3차례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20대 시절 지나가는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골절상을 입혔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남자는 사람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본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고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것은 맞지만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았다고 했죠. 그 남자는 2024년에 출소 예정이고 부천시 원종동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거에 동일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그 남자가 출소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밤늦게 뒤를 따라오는 남자를 만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볼살이 없는 마른 체형입니다. 친구야,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때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섬뜩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제가 행동을 다르게 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저는 40대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부산에 있는 홈플러스 안에 입점을 해서 의류 판매를 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매출도 안 나오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마감 타임 때 아내에게 매장을 맡기고 투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잡으로 시작한 일은 음식 배달 알바였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겪었던 섬뜩한 일입니다. 배달 대행 일은 크게 자격증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특히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였습니다. 요즘에는 오전반, 오후반 풀타임 등으로 인원을 뽑는다고 하던데 7년 전만 해도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었죠. 섬뜩한 사건이 있었던 날은 2015년 봄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아내에게 마감을 맡기고 오후 6, 5시쯤 배달 알바를 하러 갔을 때였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배달 특성상 비가 올 때는 시급이 올라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비가 오면 위험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는 곳도 불편하니 배달 기사분들이 퇴근하려고 하는 기회에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사분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시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비옷을 입고 준비를 마친 뒤 첫 번째 콜을 잡아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원칙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배달하는 곳이 2군데 이상이고 거리가 가까우면 2가지 음식을 싣고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하지만 같은 거리를 2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배달 기사들은 너무 힘이 들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렇죠. 그날 목적지는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빌라였는데 빌라에서 2분쯤 떨어진 원룸에도 배달이 있어서 2가지 음식을 싣고서는 이동 중이었습니다. 원룸을 거쳐 빌라로 들어가는 길, 빠른 길이기 때문에 원룸에 음식을 건네주고 곧장 빌라로 향하던 중이었죠. 비가 와서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고 천천히 운행을 하면서 빌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남자분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한 번도 그 남자를 봤던 이유가 혼자서 걸어가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걷는 모습 때문이었죠. 보통적으로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뛰어가거나 비를 좀 피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남자는 천천히 걷고 있어서 눈길이 가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를 지나치려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사고라도 나는 줄 알고 정말 놀랐죠. 남자는 술에 취한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닥에 누워 오토바이 바퀴를 잡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참 난감하더군요. 비도 오고 배달도 얼른 가야 하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없고 결국 힘으로 그 남자를 떼어내고 빌라로 들어가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를 잡고 오토바이 시동을 켜려는데 조금 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친 남자가 다가와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 얼굴을 봤더니 20대 초반 정도로 얼어 보였고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했지만 제 몸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지금 상황에 경찰을 부르게 되면 일도 못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며 이야기했습니다. 대략 20분 정도 그 남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남자가 방심한 사이에 시동을 걸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새벽이 돼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정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죠. 일주일쯤 지나 일을 하던 도중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경찰이라고 하던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 죄 짓고 살았던 적도 없고 범죄에 연루될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주일 전쯤 비 오는 날 검색 라운드 티셔츠에 청바지 입은 남자를 본 적 있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머리에 스치는 게 배달 알바 중에 만났던 술 취한 그 남자가 생각이 났죠. 청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상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 남자를 만나고 다음 날 저녁 6, 5시쯤 사하구 하단동이 빌라 타워 주차장 지하 1층에서 그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신고자는 그 남자와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였는데 술을 먹고 귀가 후 다음 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친구의 진술과의 CCTV로 확인하고 결국 그 남자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디며 5괸타 아래 주차장 지하로 추락한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그 청년은 24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술을 먹고 사고로 숨지게 된 사실이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야 집으로 돌아가면서 문득 후회가 들더군요. 제가 그날 돈을 벌기보다 청년을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아마도 그 청년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설날 연휴라서 큰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큰 집은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었고 한참 바이러스가 유행이어서 다른 친척들은 오진 않았고 사촌 언니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던 중 언니가 말을 하더군요. 몸도 뻐근한데 목욕탕이나 다녀올래? 그래 가자. 언니는 목욕탕 갈 준비를 했고 저도 제가 쓰는 화장품과 각질 제거용 스크럽제, 그리고 얼굴 팩까지 이것저것 가방에 넣고서는 언니와 집을 나왔죠. 대중목욕탕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칼바람이 불어서 많이 추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목욕탕에 들어가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다져온 가방을 들고서는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기본 샤워를 하고 나서 목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뜨거운 탕이 들어갔다 나가자고 하더군요. 탕 안에는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2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언니와 저는 탕 안에 들어갔고 한 5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언니가 손가락으로 제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 언니를 쳐다봤더니 제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같은 탕 안에 있는데 대놓고 보기가 좀...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척을 하면서 언니가 말했던 쪽을 보았죠. 20대로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목욕탕 다 같이요. 아랫부분을 가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가리고 계시는 것도 이상하긴 했지만 상체는 깡마른 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냥 좀 특이한 사람이다 하고서는 언니와 탕을 나왔습니다. 탕이 나와 언니와 팩을 하기 위해서 탈의실로 들어갔죠. 그 목욕탕은 따로 가운이 준비되어 있어서 언니와 가운을 입고 탈의실을 나오는데 밖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얼른 나가보니 여성분 여러 명이서 아까 저희와 같이 탕에 있던 20대로 보이는 여자분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니와 저는 잘못 보신 건 아니냐면서 재차 되물었어요. 그러자 아까 탕이 같이 있던 아주머니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탕을 빠져나간 후 10분쯤 후에 그 여자분이 탕에서 일어났는데 중요 부분을 바가지로 가리고 있었고 바가지 옆 틈으로 무언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탕에 있던 여성분들이 눈치를 챘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한 것이었죠.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던데 주요 부위를 바가지로 가리고 있어서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목욕탕에 있던 다른 여성분이 진작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 측은 사건 접수가 안 되는 내용이라며 목욕탕 업주에게 주의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쓰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터무니없었죠. 결국 여자로 보이는 그 남자는 도망가듯이 목욕탕을 빠져나갔고 언니와 저는 불쾌한 느낌이 든 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죠. 남자가 아무리 여장을 완벽히 한다고 해도 뼈의 크기는 몸매 라인 또는 손가락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완벽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친구와 전화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을 나가려는데 사촌 언니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대박 사건이라고요. 수진아 나가서 밥 먹어. 응, 알았어. 엄마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으로 기사를 찾아봤더니 글쎄 언니와 며칠 전 목욕탕 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아닌 남자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백을 했다던 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처음 신고할 때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했던 경찰이 사건이 이슈가 되자 조사 후 체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모르는 남자와 나체 상태로 같은 탕 안에서 몸을 담그고 있던 걸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결국 그 남자는 단순 주거 침입죄가 적용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었다고 호르몬 검사소를 제출했다고 하던데 성폭력으로는 처벌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더 소름이 돋는 건 목욕탕 주인 이야기인데 그 남자는 처음 방문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왔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더군요. 처음 온 사람은 목욕탕 가운이 있는지도 모른다면서요. 아마도 상습적으로 여탕을 드나들었던 건 아닐까요? 다른 목욕탕들도 말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거진 1년이 되었네요. 아직도 그 남자는 여탕을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여성분들은 대중 목욕탕 이용하실 때 아래 부분을 이상하게 가리고 다닌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때는 4년 전 겨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언니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고 뉴스까지 나왔던 내용이라 제거하기 조심스러웠지만 많이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서대문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 모임 겸 언니 생일이어서 부모님과 언니 집에서 하룻밤 보내게 되었죠.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나서 언니와 간단히 맥주를 한잔 하려는데 냉장실에 맥주가 없더군요. 형부가 사온다고 하시길래 괜찮다고 제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문 밖을 나가려는데 언니가 급히 부르더군요. 재활용품 좀 정리해줘. 어차피 가는 길에 분리수거함이 있다고 하길래 들고 나왔죠. 아파트 현관을 나오자마자 오른쪽 편에 분리수가 있었고 바로 옆에는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0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원송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재수 없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노인네를 경비원으로 쓰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때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뭘 봐, 냄새나게 하여튼 경비원이고 주민들이고 문제야. 문제 순간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했다면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기도 했고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급히 맥주를 사서는 어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종종 경비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먼저 주무시고 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자정이 다 돼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새벽 2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 집은 3층이었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글쎄 언니와 형부도 일어나 계시더군요.
베란다 창밖으로 확인을 했는데 경비실 부근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급히 옷을 입고 나갔고 저는 아침 일찍 서둘러 나가야 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 일찍 나갈 준비를 했죠. 어느 정도 준비를 끝내니까 언니가 토스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나서 언니에게 물어봤죠. 어제 무슨 일이야? 언니가 해준 이야기는 경비 아저씨가 다쳐서 구급차에 실려갔다고만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순간 어제 그 남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혹시 짧은 머리에 보니 옷은 기억이 안 나고 짧은 머리에 40대 정도로 보인 건 맞는 것 같다고 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끔찍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봤던 그 남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했던 그날 맥주를 사들고서는 집으로 들어와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잠이 들었고 그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남자는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경비실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70대로 보이는 경비원에게 원성을 높이며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남자가 사는 위층에서 시끄럽다는 이유였는데 당장 가서 조용히 씻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남자는 틈만 나면 경비실에 찾아와 폭언을 했는데 윗집의 확인 결과 다들 자고 있는 곳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그 이후로 새벽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경비원은 확인 결과 윗집 주민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그 남자는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70대 경비원을 폭행하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폭행을 하다 그 남자가 밖으로 나오더니 한숨을 쉬면서 또다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3차례나 폭행을 한 뒤에 그 남자는 자리를 떠났고 힘겹게 112 번호를 누르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른쪽 얼굴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본 상태여서 통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가 연결된 상태로 10초 이상 대답이 없자 그걸 의심했던 관제센터에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자동 신고가 된 거였죠.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비원을 찾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3차례 폭행을 한 뒤 사라졌던 그 남자는 2시간이 지난 뒤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고 경찰들이 있던 경비실 쪽을 한동안 응시하다가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시간 만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남자는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 다음에 부인했고 영상을 보여주고 폭행 장면을 보여주니 그때서야 솔직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서 그랬다고 말이죠. 폭행을 당한 경비원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관련 기사 내용을 찾아보았고 그 남자는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18년형을 선고했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4명은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비원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